들을수록 부자되는 오디오 드라마 황금마차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수연이에요. 올해 36살이 되었고요.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건축 설계사고 6살짜리 아들 은우와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잃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도 비가 왔어요. 새벽부터 은우는 콜록콜록 기침을 하더니 열이 나기 시작했죠. 아이 몸이 따뜻하다 못해 뜨겁게 느껴졌어요. 이불 속에 웅크린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날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저는 실적에 따라 월급이 오르내릴 정도로 예민한 위치에 있었죠. 더군다나 그날은 계약 성사를 위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잡혀있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외국 프로젝트 출장 중이라 연락도 닿지 않았고 유치원도 쉬는 날이라 선택지는 하나였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은우가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정이라서요. 시어머니는 조금 망설이시더니 이내 오셨어요. 평소에도 손주를 예뻐하셨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이 자꾸 불안했어요. 은우는 아프면 말을 잘 안 하고 얌전히 있는 아이거든요. 그게 더 무서웠죠. 얘야, 걱정 마. 은우는 내가 잘 돌볼게. 열이 좀 있긴 한데 내가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약간의 몸살이래. 괜히 병원 가면 애 기운만 빠져. 푹 쉬게 하면 괜찮다더라. 그 말이 왠지 찜찜했지만 출발 시간은 다가왔고 저는 캐리어를 끌며 터미널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출장지에 도착한 뒤에도 마음이 불편해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어요. 은우는 어때요, 어머니? 열은 좀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괜찮다. 낮잠 자고 있다. 조금 전에 죽 먹이고 약 먹였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녁 무렵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진을 하나 보내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잠든 모습이라며 보내지 않았죠.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밤 10시쯤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우가 갑자기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서 119 불렀어. 지금 병원 가고 있어.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죠. 전 일정을 다 취소하고 곧장 서울로 올라왔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은우는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료진은 급성 폐렴이라고 했어요. 고열과 기침, 그리고 초기 대응이 늦어 심각하게 진행됐다고요. 결국 그 다음날 새벽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아이가 그날 이후 모든 게 멈췄어요. 시간도 마음도 삶도.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울며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내가 더 일찍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은우가 자꾸 자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 미안하다 얘야. 하지만 저는 그 울음 속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점쟁이 말 하나 믿고 손주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사람.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울고 후회해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복수를 시작했죠. 은우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냉장고 속 음식은 썩어가고 거실의 장난감은 그대로 굳어버린 풍경처럼 남아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아주 차분했어요. 평소처럼 반찬을 해다 냉장고에 채워 넣으시고는 돌아가셨죠. 이따금 전화를 걸어와 괜찮냐, 밥은 챙겨 먹냐고 묻긴 했지만 그 말투가 평소처럼 덤덤했어요. 그런 말들이 더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지켜보던 마지막 사람, 은우의 마지막 하루를 함께한 유일한 어른인데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날 은우가 열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처음엔 그냥 충격 때문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점점 구체적인 모순으로 바뀌어 갔어요. 내가 약 먹이라고 했던 거, 그게 언제였더라? 죽을 먹였나? 아니, 그날은 밥이었나? 대화할수록 점점 더 이상했어요. 마치 일부러 기억을 흩뜨려 놓은 듯 말의 흐름이 어색했고 시선을 피하는 모습까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은우 마지막 날에 대해 어머님 말씀이 계속 바뀌어. 뭔가 이상해.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도 충격 컸을 거야. 그 말이 저를 더 분노하게 했어요. 은우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은 온전히 제 몫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시어머니 댁을 찾았고 차분한 척 인사했어요. 어머니, 은우 물건 좀 정리하려고요. 괜찮죠?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은우의 옷가지와 장난감을 천천히 정리하는 척하며 조용히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노트 한 권이 숨겨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메모장인 줄 알았죠.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노트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날씨, 은우의 상태, 자신이 들은 조언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월 12일, 열 38.5도. 선생님 점쟁이 말하길 큰 병 아니다. 절대 병원 가지 말고 아이 기운만 살펴보라 하심.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치밀하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점쟁이였어요. 제가 전화로 열이 높다고 말했을 때도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잤다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병원이 아닌 점집 조언을 믿은 거예요. 그 노트는 그날 하루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아이가 감기 걸렸던 날짜들, 복용했던 약 이름, 점집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은우는 영적으로 약함이라는 해괴한 말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그 노트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줬죠.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장, 두 장 넘겨가며 글씨체와 내용이 분명해지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뭐야? 우리 엄마가 이걸 왜? 남편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말했죠. 이건 그냥 방임이 아니야. 계획된 거야.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은우 생각에 잠이 안 와요. 혹시 그날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어요. 왜 또 그 얘기를 하니? 나도 힘들어. 그래도 은우 마지막 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흐렸어요. 나 요즘 기억이 잘 안 나. 이상하게 자꾸 헷갈려. 내가 요즘 좀 그러네. 그리고는 며칠 뒤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엄마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해. 방금도 자기가 어제 병원에 다녀왔다는데 나는 분명 오늘 같이 있었거든. 그제서야 남편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치매인 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연기를 아주 천천히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기억상실 연극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마트에서 계산한 걸 잊었다며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전자레인지에 생고기를 넣고 다 익은 줄 알았다며 핑계를 대곤 했죠.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는 그것마저 기억하지 못해 상하게 만든다며 억울해했고 카페에서 주문을 하며 나 여기 와본 적 있나? 라고 묻기도 했어요. 겉보기엔 정말 혼란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저는 그 연기의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방에서 찾은 노트였어요. 그 노트는 지금도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날짜, 시간, 약 복용 내역, TV 프로그램 시간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말 치매라면 불가능한 정밀함이었죠. 병원도 직접 다니시겠다, 약은 타오기만 하면 된다 하시니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을 뿐이었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 했나요? 우연. 며칠 전 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연 씨 어머님, 우리 약국 오셔서 파스를 계산만 하시고 두고 가셨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요새 혈압이 안 좋으시니? 혈압약을 갑자기 타가시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저는 이때다 싶어 치매약을 타가시지는 않으시냐 물어봤어요. 그냥 혈압약 드시던데? 그 약사는 덧붙였죠. 그 약으로 정신혼란이 생기긴 어려워. 오히려 집중력을 더 높일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어요. 이건 확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인 척을 하는 거죠. 왜? 모든 죄를 망각으로 덮기 위해서요.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그날을 무지와 착오로 포장하기 위해. 그 후 전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식사 중 은우 유치원은 언제 졸업했더라? 하며 묻다가 5분 뒤 은우는 이맘때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이 있었지라고 혼잣말하는 모습. 그 안에서 기억력의 선택적 명료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요양병원 상담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병원에서 저는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최근에 기억을 자주 잊으세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해? 너 나 미친 사람 만들려고 작정했니? 병원 대기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태어난 척 말했죠. 아니요, 어머니. 그냥 걱정돼서요. 혹시라도 진짜 이상이 있으시면 치료받으셔야 하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수연이가 나 요양원 보내려 해. 검사 받으라고 병원에 끌고 가더니 의사가 하는 말도 이상했어. 다 짜고 치는 것 같아.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검사 받는 걸 거부하실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죠. 남편은 그 전화를 받고 혼란스러워했어요. 당신 혹시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엄마 진짜 이상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지만 저는 움직였어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고 요양원 입소 과정에서 자가 입소를 유도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짰죠. 그 전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노트에 적힌 점쟁이 번호를 찾았어요.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하자 관련 블로그 글이 나왔어요. 한 여성의 글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자꾸 아프길래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분은 말했어요. 아이가 병원 가면 더 안 좋아진다. 집에서 기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된다. 그 말 믿고 일주일 미뤘어요. 결국 폐렴으로 입원했고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요. 그 글을 캡처하고 시어머니의 메모와 대조했어요. 날짜와 조언 내용이 유사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그 조언을 믿고 아들의 병원 진료를 미뤘고 그 결과가 은우의 죽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증거들을 모아 정리했어요. 날짜, 발언, 증언, 시어머니의 연기 영상, 음성 파일. 우유부단한 남편을 면일에 설득한 끝에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마침내 요양원 입소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물었어요. 언제쯤 나갈 수 있니?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좀 더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복도를 따라 휠체어를 밀어가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잠깐 고개 숙여보라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내가 여기서 무너지길 바라지. 난 멀쩡해. 곧 나갈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빨을 드러내시는 시어머니에게 애써 덤덤한 척 네, 어머니. 얼른 나아지셔야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요. 어머니는 끝까지 멀쩡해야 해요. 그래야 이 복수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던 날, 저는 조용히 병실 배정을 확인하고 일부러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병동을 골랐어요. 입소 상담 중 다른 환자 보호자에게 음료를 건네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상관없는 사람인 척 한마디 흘렸죠. 아, 참 306호에 새로 오신 분 말이에요. 예전에 뉴스 나올 뻔했대요. 손자가 폐렴이었는데. 그런데 점쟁이 말을 듣고 병원도 안 데려갔다더라고요. 결국 손자가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니 뭐예요.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어요. 요양원은 하루 종일 할 얘기가 부족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요양원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로 분류됐지만 간병인이나 의료진은 그녀의 증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은 병실의 입소자들이 먼저 그녀를 밀어냈죠. 소란 피우는 사람 싫다. 저 사람 예전에 문제 있었대 같은 말들이 돌아다녔어요. 식사 시간마다 시어머니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TV 리모컨을 잡기만 해도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왜 끼어들어라는 핀잔이 날아들었어요. 침대 시트는 일부러 반 접어만 덮여 있었고 밤에 혼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진 적도 있었죠. 왜 나만 피해? 나 기억 잘 나. 나 진짜 멀쩡하다니까. 하지만 그 말은 벽처럼 돌아왔어요.
멀쩡한 사람이 손주 죽게 했겠어? 점쟁이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누군가 귓속말하듯 말했어요. 그 소문은 제가 흘린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며느리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입은 움직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명절. 옆 병실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들이 들고 온 과일 바구니와 손편지를 자랑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병실 창문 앞에 앉아 몇 시간째 누구를 기다리는 듯 앉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남편 누나가 도착했어요. 조용히 그리고 무뚝뚝하게. 엄마, 나 금방 가야 돼. 뭐 필요한 거 있어? 옷이나 약? 시어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묻듯 바라봤지만 누나는 말했어요. 그날 일 엄마가 그랬다는 거 사실이야? 됐어.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생각 좀 해봐. 나간다.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병실 문은 닫혔고 시어머니는 무언가 생각하시는 듯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죠. 저는 경찰과 함께 요양원을 찾았어요. 정식 조사는 아니었지만 제가 수개월간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방임에 의한 과실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면담 요청이 있었어요. 요양원 상담실. 경찰 2명, 간호사 1명, 시어머니, 그리고 저. 한수연 씨가 제출한 참고 자료와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정리한 파일을 꺼냈어요. 첫 번째, 은우의 증상 변화 기록과 시어머니의 노트. 3월 12일, 고열과 기침. 그러나 이 노트에는 점쟁이 말로 괜찮다 하심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두 번째, 119 신고 시각과 시어머니의 전화 기록. 어머니는 7시에 부름이라 하셨지만 실제 신고는 밤 10시 37분입니다. 세 번째, 점쟁이 녹취록. 병원 가지 마세요. 애가 더 약해져요. 몸 따뜻하게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대답 음성. 네, 알겠어요. 안 데려갈게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녹음 기억나세요? 경찰이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땐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애를 해칠 생각은 아니었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믿음 하나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날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도 병원을 안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은 처음이었어요. 은우가 죽은 날 이후로 처음 보는 진짜 후회의 흔적이었죠. 경찰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야 후회가 되시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만 중얼였어요. 내가 은우를 죽였구나. 그 말 한 줄. 그 울먹이는 고백. 그게 제가 원했던 복수의 끝이었어요. 들을수록 부자되는 오디오 드라마 황금마차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을수록 부자되는 오디오 드라마 황금마차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